박선우 이병의 49제였다. 강원도 산자락에 고립된 듯 자리한 2층 전원주택은 이른 아침부터 짙은 안개비에 젖어 있었다. 7월의 장마는 끈질겼다. 마치 하늘이 거대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이려는 듯했다. 집안은 향냄새로 무거웠다. 김은희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아들이 가는 마지막 길, 49일 동안 이승을 맴돈다는 그 영혼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남편 박진석은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육군 범죄수사대 CID에서 30년을 복무하고 불명예 없이 퇴역한 뼛속까지 군인이었다. 평생을 규율과 명예, 그리고 통제된 이성 속에서 살아온 남자였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그의 손에는 군에서 보내온 단 한 장짜리 사망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고 박선우 이병,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 불의의 사고. 진석은 지난 49일 동안 그 네 글자를 수천 번도 더 곱씹었다. CID 수사관으로서 그의 본능이 그 단어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사고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고에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책임자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군이 내놓은 설명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모호했다. 함께 훈련받던 동료 병사의 실수로 인한 안전사고. 가해 병사는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 그게 전부였다. 은희의 마른 흐느낌이 진석의 상념을 깼다. 그녀는 마지막 향을 피워 올리고는 영정 사진 액자를 쓰다듬었다. 사진 속의 선우는 훈련소 입소식 날 어색하게 경례를 붙이며 웃고 있었다. 여보, 은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또 49일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이제 정말 우리 아들 보내줘야 하는 거죠? 진석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보내다니? 아들의 시신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이 집 근처 수목장에 뿌려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아들의 죽음을 통보받았을 뿐 납득한 적이 없었다. 은희야. 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그동안 묻지 않았던 게 있어. 은희가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눈은 49일 전보다 더 깊고 어두워져 있었다. 선우, 마지막 휴가 때 말이야. 당신이랑 주방에서 따로 얘기했었지. 무슨 얘기였어? 은희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49일 동안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가슴 속 가장 무거운 비밀이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저 아들의 예민함이었을 거라 애써 외면했던 기억이었다. 그냥 요즘 군대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잠을 잘 못 잔다고. 김은희, 진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수사관 남편으로 30년 산 사람이 당신이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날 당신 표정, 그냥 군 생활 힘들어하는 아들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 은희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날카로운 직감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예리함이 미웠다. 그이가 무섭다고 했어요? 자기가 뭔가를 봤대요. 봐서는 안 될 걸 봤다고. 부대 내에서 누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신병 스트레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선우가 YJ그룹이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YJ그룹. 진석의 미간이 좁혀졌다. 대한민국에서 YJ그룹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재계 서열 10위권. 특히 방위산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 기업이었다. 군부대에 갓 들어간 이등병 아들의 입에서 나올 이름이 아니었다. 엄마, 나 아무래도 군대를 잘못 온 게 아니라 뭔가를 잘못 건드린 것 같아. YJ그룹 사람들이 왜 우리 부대에 들락거리는지 모르겠어. 날 보는 눈빛이 이상해. 은희는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흐느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휴가 복귀하고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죠. 훈련 중에 사고가 났다고. 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머릿속에서 조각난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단순 사고, 동료의 실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편리한 변명처럼 들렸다. 그는 곧장 선우의 방으로 향했다. 군에서 돌려보낸 아들의 유품 상자는 아직 그대로였다. 진석은 미친 사람처럼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군복, 전투화, 몇 권의 책,
그리고 훈련소 동기들과 찍은 사진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거야. 선우는 내 아들이야. 그냥 당할 녀석이 아니라고. 뭔가 남겼을 거야. 진석은 군용 배낭을 집어들었다. CID 시절의 경험으로 그는 배낭의 모든 솔기와 숨겨진 주머니를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배낭 등바디 쿠션의 가장 안쪽, 실밥이 살짝 뜯어진 부분을 발견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손끝에 작은 종이 조각이 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수첩을 찢은 작은 메모지였다. 땀과 빗물에 번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아들의 필체가 분명했다. YJ그룹 증거 살린. 진석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은희는 그 글자들을 보고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살인. 그들이 애써 부정하고 외면했던 단어가 아들의 손으로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아들의 유언이었다. 이게 무슨 은희가 주저앉으려 할 때였다.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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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한 집에 울리는 노크 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이 산골마을.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진석은 본능적으로 메모지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셋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비에 젖지 않았다. 진석은 문을 열었다. 빗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누구십니까? 가운데 선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50대로 보이는 그는 빈틈없이 관리된 외모에 차가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YJ그룹 리스크관리본부장, 이사 최광민. 진석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YJ그룹. 아들의 메모에 적혀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박진석 선생님 되십니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최광민 이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무슨 일로? 고 박선우 이병의 49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진석은 그들의 정중함을 경계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애도는 감사합니다만. YJ그룹이 제 아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할 이유가 뭡니까? 최광민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희 YJ그룹은 군과 여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이병의 사고가 일어난 부대 역시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 섰던 부하 한 명이 무거운 가방을 앞으로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각별히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드님의 명예로운 희생에 대한 작은 성의입니다. 최광민이 가방을 열어 보였다.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차 있었다. 어림잡아도 수억 원은 되어 보였다. 진석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명예로운 희생에 대한 성애, 이것은 조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래였고 모욕이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진석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진석 선생님. 최광민이 안경을 고쳤으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강철 같은 위압감이 배어나왔다. 선생님은 현명한 분입니다. 평생을 군에 몸담으셨으니 국가 안보와 기업에겐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요. 때로는 개인의 불행한 사고가 더 큰 대의를 위해 덮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덮여야 할 때. 진석의 주먹이 떨렸다. 이 돈을 받으시고 아드님의 죽음을 명예롭게 간직해 주십시오. 더 이상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선생님의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은희가 소리쳤다. 당신들이 우리 선우를 죽였어, 그렇지? 최광민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사모님, 슬픔이 크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근거 없는 비방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어.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 YJ그룹 살인 은희가 절규하며 뛰쳐나가려 하자 진석이 그녀를 막아섰다. 최광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진석을 노려보았다. 전직 CID 수사관의 날카로운 눈빛과 거대 기업의 무자비한 해결사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박진석 씨,
그가 더 이상 존칭을 쓰지 않았다. 당신이 CID 출신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는 부하에게 턱짓했고 부하가 가방을 닫았다. 이 돈을 거절하는 것은 YJ그룹의 선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의가 거절당하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진석의 어깨를 치듯 지나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서울에 따님이 한 분 계시더군요. 박서연 씨, 아주 유능한 인재라고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안전도 생각하셔야지요.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검은 세단 2대가 빗속으로 사라졌다. 진석과 은희는 비에 젖은 채 현관 앞에 망견자실 서 있었다. 49일간의 슬픔은 순식간에 분노와 공포로 바뀌었다.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배우가 방금 이 집의 문을 두드리고 갔다. 진석은 주머니 속의 축축한 메모지를 다시 움켜쥐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그때였다. 집 뒤편, 숲과 이어진 쪽문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진석이 반사적으로 그쪽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비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가 절뚝거리며 그들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짐승의 울음 같은 신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네, 누구야? 진석이 소리쳤다. 비틀거리던 형체가 마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들어섰다. 찢어진 군복,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진석과 은희는 그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형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엄마. 그것은 49일 전 자신들의 손으로 화장했던 아들 박선우였다. 김은희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49일간 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지금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 영혼의 절규였다. 선우야, 우리 아들. 말도 안 돼. 그녀는 유령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다가 아들의 공허한 눈동자와 마주쳤다. 박진석은 반사적으로 아내를 뒤로 밀치고는 방문객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메모지보다 더 차갑게 떨렸지만 전직 수사관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상대를 분석했다. 찢어진 군복, 야윈 뺨, 핏물과 흙탕물이 엉겨붙은 머리카락,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고 붕대로 감은 듯한 팔은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 거칠고 고통스러운 숨을.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선우는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고 현관 앞으로 무너졌다. 그제야 은희에 마비되었던 모성이 폭발했다. 여보 선우야, 우리 선우. 진석은 찰나의 망설임을 접었다. 그는 아들의 축 늘어진 몸을 안아들었다. 49일 전 유골함으로 돌아왔던 아들보다 훨씬 더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진석의 평생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아들을 거실 소파로 옮기고는 현관문을 걸어 잠갔다. 집안의 모든 커튼을 쳤다. 몇 분 전 최광민 이사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은희야, 정신 차려. 구급상자 가져와. 그리고 따뜻한 물이랑 수건. 뭐든 먹을 것도? 진석의 외침은 은희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녀는 울면서도 주방으로 달려갔다. 49제를 위해 차려놓았던 밥과 국이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미친 듯이 드기 시작했다. 죽은 아들을 위해 차린 밥이 살아 돌아온 아들의 첫 끼니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진석은 아들의 젖은 군복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진 듯 보였고 팔의 상처는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자상이었다. 영양실조로 뼈대가 앙상했다. 이놈들,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진석은 이를 악물고 상처를 소독했다. 고통에 선우가 희미한 신음을 뱉었다. 잠시 후 따뜻한 죽을 몇 숟갈 억지로 넘긴 후에야 선우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집거실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었다. 왔어. 그놈들 왔었죠. 최 이사. 그 자식 왔죠. 진석과 은희는 얼어붙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선우야. 진석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여긴 집이야. 안전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처음부터 다... 선우는 부모님의 얼굴과 자신의 영정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미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아버지,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내 탓이 아니야. 말해. 선우의 이야기는 지옥 그 자체였다. 죽은 건 내가 아니에요.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뗐다. 내 동기 강민준이었어요. 강민준. 진석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민준이는 좀 별난 애였어요. 항상 뭔가를 적고 몰래 사진을 찍고 다녔죠. 처음엔 그냥 군 생활 적응 못하는 줄 알았는데 녀석은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선우의 이야기에 따르면 강민준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괴롭힘의 대상이었다. 주동자는 조한결 중사였다. 하지만 조 중사의 괴롭힘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었다. 그는 YJ그룹의 하수인이었다. 조 중사는 부대 물자를 빼돌리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름이나 식량이 아니었어요. 신형 장비의 핵심 부품, 야간 투시경, 특수 합금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 모든 게 YJ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흘러 들어갔어요. 강민준은 우연히 그 거래 현장을 목격했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그는 YJ그룹 회장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것은 선우의 추측이었다. 어쨌든 그는 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일부러 이 부대로 자원 입대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사고 전날 밤 민준이가 조 중사에게 모든 걸 들켰어요. 선우의 눈에 공포가 어렸다. 그는 그날 밤을 다시 겪는 듯했다. 조 중사는 민준을 부대 뒤편 폐창고로 끌고 갔다. 선우는 민준이가 걱정되어 몰래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 중사가 아닌 다른 남자를 보았다. 오늘 이 집에 왔던 자, 최광민 이사였다. 최광민은 민준에게 어디까지 아느냐고 물었고 민준은 당신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불량 무기를 만들고 그걸 다시 군에 납품해서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안다고 소리쳤다. 그 순간이었어요. 초에 이사가 조 중사에게 턱짓했고 조 중사는 민준이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어요. 전 말리려고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선우는 자신의 부러진 갈비뼈를 만졌다. 조 중사는 그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고 선우는 벽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선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민준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요. 곁에는 초회 이사와 조중사, 그리고 우리 부대 대대장까지 와 있었어요. 그들은 패닉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다. 대대장이 말했어요. 이등병 하나 죽은 것보다 군납 비리가 터지는 게 더 큰 문제다. YJ그룹이 연루되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라고 그때 최광민이 쓰러진 선우를 가리켰다. 저놈은 어떡할 거지? 조 중사가 대답했다. 박진석 수사관 아들입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거기서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최 이사가 말했어요. 차라리 잘 됐군. 이놈이 죽은 걸로 하지. 전직 CID 놈 아들이면 사고사로 처리해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군명예를 아는 놈이니까. 시신은 바꿔치기 해. 이놈 선우 은 살려둬. 증거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야 하니까. 그들은 강민준의 시신에 박선우의 군번줄을 걸었다. 그리고 선우를 YJ그룹 소유의 채 태워 기지 밖으로 빼돌렸다. 다음 날 부대는 박선우 입영 훈련 중 사고사를 발표했다. 진석과 은희가 본 것은 강민준의 시신이었고 그들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시신은 즉시 화장되었다. 난 49일 동안 기지 근처의 한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선우를 고문하며 민준이가 남긴 증거 원본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선우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본 것만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어떻게 탈출했어? 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감시하던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김희병이라고.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 많이 챙겨줬던 후임이었죠.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49제 날이었다. 최광민과 조중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부모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경계가 소홀해졌다. 최광민은 직접 부모를 만나러 갔고 조중사는 부대에 복귀했다. 바로 그 틈을 타 김희병이 선우를 가둔 창고 문을 몰래 열어주었다. 그가 말했어요. 민준이 형이 불쌍해서 이럽니다. 제발 도망쳐서 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조 중사가 오늘 밤 다시 올 거라고.
그가 오면 당신을 죽일 거라고 했어요. 날 베었던 칼도 조중사 짓이었어요. 선우는 산속을 헤매고 또 헤매어 오직 집을 향한 본능만으로 여기까지 기어온 것이었다. 은희는 아들의 처참한 이야기를 들으며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을 껴안고 통곡했다. 살아 돌아온 기쁨보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친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진석은 일어섰다. 그의 눈은 CID 시절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신문할 때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선우야, 증거. 그놈들이 그토록 찾던 증거. 그게 대체 뭐야? 선우는 고통을 참으며 품속을 뒤졌다. 그는 땀과 피로 축축한 군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군 보급품으로 나오는 싸구려 나침반이었다. 이게 뭐야? 민준이 유품이에요. 그날 창고로 끌려가기 직전. 민준이가 이걸 저한테 던지듯 줬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부셔. 내 목숨이 여기 달렸어. 라고 했어요. 선우는 49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계속 생각했다. 그는 감시병 몰래 나침반을 분해하려 애썼다. 진석이 나침반을 받아들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던져 유리를 깨고 덮개를 열었다. 나침반 바늘 아래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그 안에는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SD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세상에, 민준이가 모든 걸 담았어요. 선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조 중사의 거래장부, 군납비리 서류, 그리고 그날 밤 창고에서 있었던 일. 민준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녹음기를 켜고 있었어요. 자신의 폭행 장면, 그리고 최광민의 목소리까지 전부 강민준의 유품.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의 목숨 그 자체였다. 진석이 카드를 움켜쥐는 순간 집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최광민이 떠난 지 차에 1시간도 되지 않아서였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 2대가 아니었다. 육중한 SUV 여러 대가 집 앞마당을 가로막고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양복이 아닌 전투복 차림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단순한 경호봉이 아닌 제압용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 앞에는 조한결 중사가, 그 옆에는 최광민 이사가 지옥의 사자처럼 서 있었다. 최광민은 확성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빗속의 집 전체를 울렸다. 박진석 씨, 살아 돌아온 아드님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파티는 끝났습니다. 박선우, 그리고 강민준의 유품, 순순히 내놓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당신 가족의 진짜 49제가 될 겁니다. 최광민의 목소리는 비에 젖지 않고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집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은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박선우는 49일간의 감금으로 새겨진 공포에 짓눌려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은 적들의 목소리만으로도 고문당하던 순간을 기억해냈다. 오직 박진석만이 움직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가장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30년간의 CID 경력으로 수많은 범죄 현장을 지휘했던 수사관으로 돌아갔다. 그는 거실 창문 커튼 틈으로 밖을 훑었다. SUV 3대, 전투복 차림의 인원 최소 12명. 그들은 이미 집의 전후좌우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정문과 후문에 각각 4명, 양쪽 측면에 2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완벽한 군사작전이었다. 박선우, 최광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네가 살아있다는 건 놀라운 변수지만 해결 못할 변수는 아니다. 10분을 주겠다. 그 안에 걸어 나오지 않으면 우린 진입한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린 저항하는 무장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상사까지 통제할 순 없어. 그것은 가족 전체를 몰살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아버지, 어떡해요? 저들 진짜 쏴요. 선우가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진석은 아들의 뺨을 가볍게 쳤다. 정신 차려. 넌 군인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그는 아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은희야,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우는 거 허락 못해. 당신도 싸워야 해. 은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진석은 마이크로 SD카드를 선우에게서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왜 나한테... 그들은 나와 선우를 노릴 거다.
당신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 나간 아내 역할을 해. 만약 우리가 잡히더라도 그들은 당신 몸을 함부로 뒤지진 못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켜. 당신 목숨보다 중요해. 그는 아내의 약병 평소 먹던 두통약을 열어 알약 몇 개를 버리고 그 안에 카드를 넣었다. 그리고 다시 은희의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5분 남았다. 박진석 조한결 중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계획이 뭐예요? 싸울 순 없어. 도망쳐야 해. 어디로요? 사방이 막혔는데 진석은 주방을 가리켰다. 이 집은 내가 설계했어. 저 벽 뒤. 김치냉장고 뒤편에 지하 저장고로 내려가는 작은 문이 있지. 겨울에 쓸 땔감이랑 저장 식품을 두는 곳이야. 하지만 거긴 막다른 곳이잖아요. 아니, 진석이 낮게 웃었다. 장마철 배수를 위해서 숲 쪽으로 나가는 작은 배수관을 연결해 뒀어. 직경 80cm짜리야. 사람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럼 지금 바로. 아니, 그냥 가면 바로 들켜. 그들에겐 야간 투시경이 있을 거다. 숲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사냥감이 돼. 우리에겐 시선을 끌 미끼가 필요해. 진석은 주방의 대형 LPG 가스통을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고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선우를 부축했다. 선우야, 먼저 내려가. 아내 손잡아. 내가 뒤따라갈 테니 절대 멈추지 말고 배수관 끝까지 기어가. 아버지는요? 나는 선물을 준비해야지. 진석은 가족들을 저장고 문으로 밀어 넣었다. 김치냉장고를 밀자 1평 남짓한 지하 공간이 드러났다. 축축한 흙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은희야, 내려가. 그가 마지막으로 아내를 밀어넣고 문을 닫기 직전. 그는 주방으로 달려갔다. 가스레인지의 밸브 4개를 모두 열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현관을 향해 소리쳤다. 1분만 주시오. 아들을 설득하고 있소. 최광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마지막 진입을 준비하는 듯했다. 진석은 식탁 위에 토스터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토스터기 레버를 누르고 타이머를 최대로 돌렸다. 그리고 전원 코드의 피복을 살짝 벗겨냈다. 그는 식탁보 자락을 길게 찢어 토스터기 열선 가까이에 대고 그 끝을 가스가 새어나오는 주방 쪽으로 늘어뜨렸다. 조잡하지만 확실한 지연 점화 장치였다. 30초 후에 터질 거다. 그는 중얼거리며 서둘러 지하 저장고로 몸을 숨기고 덮개를 닫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세 사람을 삼켰다. 아버지, 쉿. 선우가 속삭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있었다. 빨리 기어. 진석이 다친 아들의 엉덩이를 밀었다. 80cm의 좁은 배수관은 성인 남자가 기어가기에 너무도 비좁았다. 선우는 팔의 상처에서 터져 나오는 피를 무시하며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은희가 그 뒤를 따랐고 진석이 맨 뒤에서 그들을 밀었다. 흙탕물과 거미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냉기가 그들을 감쌌다. 50m의 거리가 5km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배수관의 절반쯤 기어갔을 때였다. 집안에서부터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다. 폭발의 충격파가 배수관을 타고 지하까지 전해졌다. LPG 가스가 순식간에 인화하며 주방과 거실을 불바다로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이다 뛰어. 배수관 끝. 덩굴로 가려진 출구로 세 사람이 굴러나오듯 빠져나왔다. 집 쪽을 돌아보자. 1층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폭발음과 함께 최광민의 부하들이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젠장. 놈들이 자폭했다. 아니야. 저기 숲 쪽으로 튀었다 잡아. 야간 투시경을 쓴 누군가가 그들을 발견했다. 이제부터는 사냥이었다. 이쪽이단 진석이 소리치며 가족을 이끌고 칠흑 같은 산속으로 뛰어들었다. 강원도에 사는 자비가 없었다. 가파른 경사,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 얼굴을 핥히는 나뭇가지들, 빗줄기는 폭풍으로 변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헉! 헉! 여보 선우가 못 버텨요. 은희가 울부짖었다. 선우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고 아버지의 어깨에 매달려 끌려가고 있었다. 멈추면 죽어 은희야. 정신 차려. 뒤쫓는 자들은 단순한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용병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었고 손전등 불빛이 격자 무늬를 그리며 숲을 훑어 내려왔다. 조한결 중사의 목소리가 가장 가까이서 들렸다. 거기서 박선우 도망칠 생각?
마, 내 애비까지 죽기 싫으면. 진석은 이 산의 지형을 알고 있었다. 그는 CID 시절 이곳에서 생존 훈련을 지휘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물이 다 계곡물로 들어가. 얼음장 같은 계곡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선우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상처에 물이 닿자 쇼크가 올 지경이었다. 차마 진석은 아들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수색견이 있다면 냄새를 지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들이 물속을 허우적거릴 때 머리 위바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저기 있다. 진석은 아내와 아들을 물속으로 밀어넣고 폭포수 뒤편의 작은 동굴로 몸을 숨겼다. 추격대의 발소리가 계곡을 따라 멀어졌다. 그들은 가족이 물을 건너 반대편 산으로 올랐다고 판단한 듯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자 진석은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숲으로 나왔다. 그들은 완전히 탈진했다. 아버지! 더는 못 가요. 날 버리고 가세요. 선우가 덜덜 떨며 속삭였다. 죽는 소리 마라. 다 왔다. 진석은 그들을 덤불이 우거진 한 지점으로 이끌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절벽 아래의 덤불이었지만 그 덩굴을 걷어내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나타났다. 수십 년 전. 사냥꾼들이 쓰던 오래된 대피소였다. 지금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 안은 썩은 나무잎과 짐승의 배설물 냄새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막아주었다. 세 사람은 좁은 대피소 안에 엉겨붙어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진석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산 아래. 자신들의 집이었던 곳이 거대한 모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에워싼 추격대의 불빛들이 개미떼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일단 살아남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집, 추억, 그리고 평화로운 삶.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죽은 아들을 둔 부모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에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 은희는 주머니 속에 약병을 움켜쥐었다. 그 작은 플라스틱 통이 이제 그들의 유일한 무기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여보? 그녀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우리가 이겨야 해요. 진석은 다친 아들의 이마를 짚어주며 대답했다. 이기는 게 아니야. 심판하는 거지. 축축하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 세 가족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숲의 새벽은 병적일 만큼 고요했다. 차가운 안개가 썩은 나무잎 냄새와 섞여 대피소 안으로 스며들었다. 세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타오르던 집의 불길은 빗줄기에 잦아들었지만 그들의 삶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현실은 이제 막 선명해지고 있었다. 박선우는 고열에 시달렸다. 상처에 빗물과 흙탕물이 들어가 끔찍하게 덧나고 있었다. 김은희는 생존 본능만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찢어 아들의 상처를 다시 동여매고 남편의 마른 등을 보며 물었다. 이제 어떡하죠, 여보? 박진석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바라봤다. 그녀가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는 약병. 모든 것의 시작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그걸 봐야 해. 진석이 말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계획을 세워.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폰은 불타는 집안에 버려두고 왔고 이곳은 문명과 완벽하게 단절된 곳이었다. 그때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선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NPC? 그가 속삭였다. 뭐라고? 아들. 민준이 녀석. 음악 듣는 거라면서. 항상 구형 MP3 플레이어를 갖고 다녔어요. 그것도 내가 챙겼어요. 선우는 탈출 직전. 김이병의 도움을 받아 창고를 빠져나오면서 본능적으로 강민준의 유품이라고 분류된 작은 상자를 함께 움켜쥐고 나왔었다. 그 안에는 이 나침판과 함께 낡은 MP3 플레이어가 들어있었다. 그는 젖은 군복 점퍼 안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 카드. 일반 폰이나 컴퓨터에 꽂으면 바로 바이러스 먹고 삭제된다고. YJ 놈들이 심어놓은 트랩이라고 했어요. 오직 이걸로만 볼 수 있대요. 화면이 깨진 구형기기였다. 하지만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었다. 문제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다. 진석은 결심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대피소 깊숙이 숨겼다. 덩굴로 입구를 다시 위장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놈들이 아직 산을 수색하고 있을 거야. 내가 가서 필요한 걸 구해오겠어. 혼자서 어딜 가요? 위험해요. 은희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기 셋이 같이 굶어 죽는 것보다 난 이 지형을 알아. 내 주머니에 비상금 10만 원이 있어. 항생제, 먹을 물,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필요해. 진석은 CID 시절의 생존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추격자들의 예상 경로를 피해 산 반대편 능선을 타고 10km 이상 떨어진 인적이 드문 국도변 휴게소로 향했다. 2시간 넘게 산을 탄 그는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이려 애쓰며 휴게소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그는 항생제 대신 소독약과 진통제, 붕대, 그리고 즉석식품 몇 개를 집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와 맞는 케이블을 골랐다. 10만 원으로 빠듯했다. 그는 계산을 하며 무심코 현금 인출기로 향했다. 비상금만으로는 서울로 갈 차비조차 부족했다. 그는 자신의 주거래 은행카드를 넣었다. 사용이 정지된 카드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진석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신용카드를 넣었다. 거래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싸늘한 기계음이 그의 귀를 때렸다. 최광민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살아있는 사람의 안전도 생각하셔야지요. YJ그룹. 그들은 정부 기관보다 빨랐다. 그들은 이미 박진석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용역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진석은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그는 서울에 있는 딸, 박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제발 서연이만은 무사해야 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불이 났다면서요. 뉴스 속보에 가스 폭발이라고. 괜찮으신 거예요. 엄마는 선우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불안으로 뒤엉켜 있었다. 서연아, 아빠 말 잘 들어. 지금 넌 아빠, 나 방금 회사에서 잘렸어요. 진석은 숨이 멎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갑자기 감사팀에서 부르더니 우리 가족 중에 심각한 군 관련 분쟁이 발견됐대요. 회사 이미지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오늘부로 해고 통보받았어요. 보안 요원들이 내 자리로 와서 짐도 못 챙기게 하고 날 쫓아냈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우 죽음이랑 관련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딸의 목까지 조여오고 있었다. YJ그룹은 그들이 감히 반격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생명줄을 동시에 끊어버리고 있었다. 서연아,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와. 아빠가 예전에 내 통장에 넣어준 비상금 있지? 그거 현금으로 다 찾아. 그리고 폰 버리고. 아니, 폰은 가지고 있대. 당분간 전원을 켜지 마. 친구 집, 아니. 아무도 모르는 찜질방 같은 곳에 숨어 있어. 아빠가 연락할 때까지. 아빠, 무슨 말이... 제발, 딸, 시키는 대로 해. 아빠 믿지, 이건 전쟁이야. 진석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구매한 물건들을 배낭에 쑤셔넣고 다시 산속으로 뛰어들었다. 분노가 발밑에 피로를 잇게 했다. 그가 대피소로 돌아왔을 때 은희와 선우는 공포에 질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석은 아무 말 없이 배터리를 MP3 플레이어에 연결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선우가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다. 네, 누나. 해고당했다. 내 모든 계좌도 막혔고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고립무원이었다. 그럴수록 이걸 봐야 해. 진석이 기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깨진 화면에 희미하게 불이 들어왔다. 민준이가 설정해둔 입대 날짜, 내 자리를 비밀번호로 누르자. 화면에 몇 개의 동영상 파일과 문서 파일 목록이 떴다. 진석은 첫 번째 비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다. 아마도 단추형 카메라로 몰래 찍은 듯했다. 조한결 중사의 목소리였다. 이번 달 물량입니다. 부장님, YJ마크 찍힌 걸로 정확히 바꿔치기 했습니다. 저쪽 신형 장비 테스트 결과는 나진 참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결과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저놈들 소모품이야. 자네는 부품만 정확히 빼돌려. 돈은 제때 들어갈 테니. 두 번째 파일은 문서였다. 군납 비품 파손 보고서, 수십 건의 총기 폭발 사고, 야간 투시경 오작동 사고가 병사 개인 과실 혹은 원인 불명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결함 부품의 납품업체는
YJ그룹의 자회사였다. 진석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비리가 아니었다. 마지막 파일이었다. 날짜는 49일 전 그날 밤 폐창고였다. 화면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소리는 지옥 그 자체였다. 퍽퍽. 조한결, 이 새끼가.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회장님 아들이면 다야 어차피 버려진 새끼가. 강민준 고통스러운 신음. 당신들이 하는 짓 살인이야. 불량품으로 우리들을 죽이고 있어. 그리고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요. 조 중사님 죽겠어요. 조한결, 넌 빠져. 박선우, 넌 그냥 내 애비처럼 조용히 살다 가면 되잖아.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선우의 비명이 들리고 카메라는 바닥에 나뒹구는 듯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가장 결정적인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최광민 이사였다. 최광민, 멍청한 놈.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나? 시신을 확인하는 듯한 소리. 죽었군. 좋아. 계획대로 처리해야 해. 이놈 강민주는 아무도 찾는 사람 없어. 박선우는 아버지가 성가시니 차라리 이걸 기회로 삼지. 박선우가 사고로 죽은 걸로 덮어. 시신 바꿔치기 해. 화장은 빨리 진행하고. 박선우 저놈은 창고로 끌고 가. 이 녹음기. 증거 원본을 찾을 때까지 살려두어. 진실은 그들의 상상보다 끔찍했다. YJ그룹은 군대에 결함이 있는 무기를 납품하고 그 필드 테스트를 실제 병사들에게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개인 과실이나 단순 사고로 은폐해왔다. 강민주는 그 사실을 알아냈고 조 중사는 그 하수인이었다. 그들의 훈련 중 불의의 사고는 사실 YJ그룹이 자행한 결함 무기 테스트의 희생양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아들 선우의 죽음, 가짜 죽음은 그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살인이었다. 은희는 화면을 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했다. 선우는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들으며 온몸을 떨었다. 박진석은 mp3 플레이어를 껐다. 그의 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가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여보, 그가 아내를 일으켜 세웠다. 선우야, 일어설 수 있겠냐.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서울로 간다. 서울에 가면 잡혀요. 우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자, 갈 곳은 있어. 진석은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다. YJ그룹이 그토록 증오하고 몇 년간 소송전을 벌였지만 끝내 입을 막지 못했던 유일한 사람. 데어 코리아 프로브 네 코리아 프로브의 이수연 기자. 작년에 YJ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터뜨렸던 여자야. 그는 배낭을 챙기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 우리는 폭탄을 배달하러 가는 거다. 서울, 강남구, YJ그룹 타워 40층. 최광민 이사의 집무실은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폭우가 휩쓸고 간 서울의 아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00km 떨어진 강원도의 산불과 진흙탕 속 아비규환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하고 서늘한 공간이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공기를 유지했고 책상 위에는 방금 내린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기만 감돌았다. 최광민은 방금 위성으로 전송받은 강원도 주택의 열화상 사진을 태블릿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잿더미가 된 집, 그리고 그 어디에도 인간의 형체는 없었다.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실패를 싫어했다. 박선우의 탈출은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묻은 오점이었다. 하지만 박진석의 대응은 흥미로웠다. 전직 CID 출신다운 과감한 판단, 스스로 집을 태워 증거를 인멸하고 폭발을 틈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최광민에게 그것은 발악에 불과했다. 최광민 이사는 스스로를 악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수호자였다. Y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을 지키는 문지기, 박진석 가족이나 강민준 같은 존재들은 제국의 매끄러운 작동을 방해하는 사소한 바이러스나 버그에 불과했다. 그의 임무는 소독과 삭제였다. 그의 충성심은 강태환 회장 개인이 아니라 YJ라는 시스템 그 자체를 향해 있었다. 그는 박진석 가족을 피해자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변수로 분류했다. 그리고 지금 그 변수가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이것은 그의 질서정연한 세계관에 대한 모독이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조 중사였다. 상황은? 최광민이 차갑게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조한결 중사의 거칠고 다급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빗물에 젖은 잿더미 현장에 서 있었다. 이사님, 없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놈들. 불 지르고 튄 게 맞습니다. 폭발은 유인책이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최광민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박진석이 늙었어도 CID는 CID로군 멍청하게 당하지는 않았어. 이제 어떡합니까? 이놈들이 산으로 숨었습니다. 이 산. 전부 뒤지려면 저고 조중사. 최광민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자네 누이 동생, 오늘 한감 2차 치료 들어가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서울대병원 VIP 병실 아주 쾌적하다고 하더군.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멎었다. 조한결의 공포가 전선을 타고 넘어오는 듯했다. 그 아이 치료비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알고 있나? 자네가 평생 군복무를 해도 못 만질 돈이야. YJ의 복지 시스템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지. 찾겠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이사님 앞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시체라도 상관없다. 아니, 이젠 시체여야만 해. 박선우가 살아있다는 건 너무 많은 것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조중사. 명심해. 최광민은 태블릿으로 조한결의 여동생 사진을 띄우며 말했다. 자네가 그들을 놓치면 자네는 살인범이 되는 거고 자네 누이는 치료비가 끊겨서 죽는 거야. 선택은 자네 몫이야. 전화를 끄는 최광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50층 회장실로 향했다. 조한결 중사는 비에 젖은 채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맑게 웃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이 있었다. 49일 전 그는 그저 YJ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군수품을 빼돌리는 평범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강민준, 그 버려진 회장 아들놈이 자신의 밥줄을 건드렸을 때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저 손봐주려던 것이 너무 멀리 갔다. 최광민은 그 실수를 완벽하게 틀어주었다. 그는 조한결의 살인을 덮어주는 대가로 그의 영혼을 가져갔다. 이제 조한결은 YJ의 개가 되었다. 그는 박진석 가족을 잡아야 했다. 자신의 목숨과 여동생의 목숨을 위해서 그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장 절박하고 위험한 다섯sak 우리 크메한 사다는 사냥 견안키에 다낭다시죠 꽃도로 YJ 타워 50층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태환 회장은 동쪽 창을 향해 서서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정관수적 진관수이티. 고요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뜻이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있었다. 법과 질서 위에 군림하는 YJ그룹이라는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유일한 오점. 강민준, 젊은 시절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 그는 아내와 본처의 자식들에게 완벽한 제국을 물려주기 위해 민준의 존재를 평생 부정하고 지워왔다. 그는 민준에게 평생 먹고 살 돈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거절했다. 그리고 감히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에, 그것도 YJ와 가장 밀접한 부대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회장님, 최광민 이사가 소리 없이 들어와 보고했다. 강태환은 붓을 놓지 않은 채 물었다. 강원도에 그 문제는 정리되었나? 그들은 절대 강민준이나 살인 같은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완벽하게 암호화되어 있었다. 문제 강민준은 영구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최광민이 보고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강태환의 붓끝이 멈췄다. 화선지 위로 먹물이 뚝 떨어져 번졌다. 변수라니 자네는 항상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나. 콜라테럴 엘리멘트 부수적 요소가 노출되었습니다. 폐기 대상 강민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병사 하나가 목격했습니다. 박선우 이병. 공교롭게도 전직 CID 박진석의 아들입니다. 강태환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늙었지만 여전히 매서웠다. 그래서 증거는 박선우가 대상의 증거 SD카드를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습니다. 뭐라고? 강태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살아있다고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있단 말인가? 그는 박선우가 죽었다고 보고받았었다. 최광민은 침착하게 거짓 보고를 수정했다. 시신을 바꿔치기 한 대상이 살아남아 탈출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망과 통신망은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었습니다.
48시간 내로 자산 SD카드 회수 및 변수 제거 완료하겠습니다. 강태환은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민준이 그냥 돈을 받고 사라졌으면 좋았을 것을. 왜 굳이 파헤쳐서 이 꼴을 만드나? 그 목소리에는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제국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에 즉시 묻혔다. 초에 이사 며칠 뒤면 컨소시엄 발표일이야. 정부와의 국방 계약이 걸려있네. 이 계약이 성사되면 YJ는 향후 50년을 보장받아. 나는 그 어떤 유령도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유령은 없어야 해. 어떤 유령도. 최광민은 회장실을 나왔다. 그는 회장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했다. 유령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박선우는 물론 그 사실을 아는 박진석과 김은희까지 가족 전체를 제거하라는 최종 명령이었다. 처음 계획은 증거 회수와 박선우 감금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제거로 작전 목표가 변경되었다. 최광민은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타워 지하 10층에 위치한 리스크 관리 상황실로 향했다. 그곳은 국정원이나 청와대 상황실보다 더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시그마 프로토콜, 피루토콜 시그마를 발령한다. 요원들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해졌다. 목표는 셋, 박진석, 김은희, 박선우, 딸 박서연도 감시 대상에 추가한다. YJ가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한다. 금융망 차단 완료, 전국 고속도로 및 철도 CCTV 안면 인식 시스템 가동. 박진석의 전 CID 동료들 리스트 뽑아서 감시 붙여. 스크린의 대한민국 지도 위에 수백 개의 탐색 벡터가 붉은 빛을 띠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하려 했던 강원도의 ATM과 박서연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잡혔던 서울의 한 기지국이 깜박이고 있었다. 찾아내!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은 이제 단순한 압박이 아닌 실체를 가진 사냥개가 되어 대한민국 전역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강원도 산악지대를 벗어나는 여정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망의 표적이었다. 박진석은 돈도, 신분증도, 전화도 쓸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낡은 대피소에서 챙겨온 약간의 물과 진통제, 그리고 박서연의 해고 소식을 듣기 직전 공중전화 부스에서 긁어모은 마지막 동전 몇 입뿐이었다.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짐승처럼 움직였다. CCTV가 없는 농로와 등산로만을 이용했다. 박선우는 열과 상처의 고통으로 반쯤 혼절한 상태였지만 아버지의 부축과 어머니의 격려의 의지에 기계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굶주림과 추위가 그들의 살을 애는 듯했다. 그들은 한 농가의 헛간에서 하룻밤을 훔쳐잤고 새벽에는 농산물 트럭의 짐칸에 몰래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그들을 노숙자 가족 정도로 생각하는 듯 몇 마디 혀를 차더니 서울 근교 농수산물 시장까지만 태워주겠다며 눈을 감아주었다. 이틀 후 흙먼지와 악취를 뒤집어 쓴 세 가족은 새벽 3시에 가락시장 한복판에 내렸다. 화려한 도시 서울의 심장이었지만 그들에게 이곳은 강원도 숲보다 더 위험한 정글이었다. 모든 가로등, 모든 상점, 모든 지하철 입구에 그들을 올가맬 수 있는 감시 카메라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진석은 가족을 이끌고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CID 시절의 마지막 인맥을 떠올렸다. 자신이 한때 은혜를 베풀었던, 지금은 퇴직하고 청계천 뒷골목에서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는 형사 후배였다. 그는 YJ그룹의 레이더에는 절대 잡히지 않을 완벽하게 잊힌 사람이었다. 공중전화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접선한 끝에 그는 가족을 을지로의 미로 같은 골목 안, 폐업한 인쇄소의 2층 창고 방에 숨길 수 있었다. 먼지 쌓인 잉크 냄새와 종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적어도 차가운 CCTV의 시선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후배는 창백하게 질린 선우와 넋이 나간 은희를 보며 물었다. 묻지 마라. 진석이 말했다.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하고 죗값 치를게. 지금은 그냥 이틀만 이 가족 좀 숨겨줘.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 하나만 구해다 줘. 절대 추적당하면 안 되는 걸로.
후배는 더 묻지 않고 낡은 노트북 하나를 구해다 주었다. 진석은 아내와 아들을 숨겨둔 채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러 나갔다. 그는 이수연 기자에게 연락해야 했다. 하지만 더 코리아 프로본의 이메일이나 전화는 당연히 YJ의 감청 대상일 터였다. 그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서울시립도서관의 공용 PC, 그는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CID 시절 배운 사이버 수사 기법이었다. 더 코리아 프로본의 공용 제보 메일함에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발신 유령 고스트. 제목 YJ가 묻어버린 CID 사건. 강원도 유령이 패키지를 갖고 있음. 생존 증명 가능. 내일 전고. 동묘 구제시장. 헌책방 골목. 서울 마포구. 더 코리아 프로브의 지저분한 사무실. 이수연 기자는 5일째 밤샘 중이었다. 그녀는 YJ그룹의 수상한 방산 계약건을 몇 달째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법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가 없었다. YJ는 작년에 그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그녀가 역으로 그들의 회계 장부 조작 증거 일부를 터뜨리는 바람에 패소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YJ그룹과 이수연은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었다. 그녀는 수백 통의 스팸 제보 메일 속에서 그 한 줄짜리 메시지를 발견했다. CID, YJ, 갱wen도 유령. 그녀의 감각이 깨어났다. 며칠 전 강원도에서 전직 CID 간부의 집이 가스 폭발로 전소했다는 단신 뉴스를 기억해냈다.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 그 가족 박진석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다. 이건 미끼이거나 혹은 함정이었다. 아니면 그녀의 기자 인생을 바꿀 대여이거나. 이수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함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답신을 보냈다. 아이리 혼자 나와. 60초 안에 증명 못하면 난 사라진다. 다음날 정고, 동묘 구제시장. 수천 명의 사람들과 온갖 중고 물건들이 뒤섞여 혼돈을 이루는 곳. 이곳은 안면 인식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유일한 장소였다. 박진석은 수십 년 된 군용 야전 상의를 걸치고 헌책방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치 책을 고르는 척하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한 여자가 그의 옆에 섰다. 이수연 기자였다.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60초 드려요. 아저씨. 시간 아까우니까 본론만. 내 아들 박선우가 살아있소. 진석이 낮고 빠르게 말했다. 이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박선우 이병. 49일 전 훈련 중 사고사. 장례까지 치렀잖아요. 지금 슬픔에 빠져서 망상하는 거면 YJ그룹이 내 아들 동료를 죽였소. 불량 무기 테스트를 은폐하려고. 그리고 내 아들 신분으로 그 시체를 위장했지. 내 아들은 49일간 감금됐다가 탈출했고 이수연은 코웃음을 쳤다. 아저씨, 내가 음모론 쫓는 기자는 맞는데 그건 너무 같네요. 영화 시나리오 써요. 최광민 이사가 직접 지시했소. 이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최광민, YJ의 검은 심장. 그녀가 그토록 잡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꼬리를 잡히지 않았던 자였다. 증거는 내 아들이 살아있는 증거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녹화한 영상 원본도 있어. 이수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진석을 이끌었다. 날 따라와요. 안전한 곳으로. 그녀는 진석을 데리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며 미행을 따돌린 뒤 을지로의 그 낡은 인쇄소 창고로 향했다. 문을 열자. 곰팡내와 함께 지독한 열병 냄새가 훅훅 끼쳤다. 창백한 얼굴의 청년 선우 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경계하며 그녀를 노려봤다.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도끼를 품은 채 앉아 있었다. 이수연은 이것이 실제 상황임을 깨달았다. 보여주세요. 은희가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냈고 진석은 mp3 플레이어에 SD카드를 꽂아 그녀에게 건넸다. 이수연은 깨진 화면 속의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 몇 분간 그녀는 숨을 참았다. 조한결의 폭행, 강민준의 마지막 절규, 그리고 최광민의 목소리, 시신 바꿔치기 해 박선우가 죽은 걸로 덮어. 다음 파일, 군납비리 장부, 그리고 마지막. YJ의 불량소총 부품이 폭발해 병사가 다치는 장면을 단순 과실로 보고하는 회의록까지.
그녀가 몇 달간 찾아 헤매던 모든 조각들이 이 작은 메모리 카드 안에 괴물 같은 형태로 응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 은폐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이 국가 군대를 상대로 자행한 조직적인 생체 실험이자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플레이어를 껐다.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 전문 기자의 냉철함으로 돌아왔다. 이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당장 9시 뉴스에 터뜨려 줍시다. 세상에 알려야 해. 은희가 절박하게 외쳤다. 안 돼요. 어머님. 이수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진석이 반문했다. YJ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 광고의 몇 %를 쥐고 있는지 아세요? 이 영상. 9시 뉴스에 나가기 전에 출처 불명의 악의적 딥페이크로 규정될 거예요. 방송국 편집국장이 직접 막을 겁니다. YJ는 박진석 아저씨를 슬픔에 미쳐버린 망상증 환자로 만들 거고, 이 영상은 세상에 공개된 지 10분 만에 사라질 거예요. 우리에겐 기회가 딱 한 번뿐이에요. 선우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수연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YJ그룹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떠 있었다. YJ그룹 차세대 국방 컨소시엄 발표회 D7. YJ가 가장 큰 파티를 준비 중이에요. 전 세계 투자자들, 외신,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하는 행사죠. 모든 게 생중계될 거고요. 그녀는 세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뉴스를 방송국에 제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파티 한복판에서 우리가 직접 방송할 겁니다. 일주일 YJ그룹의 국제 컨소시엄 발표회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이수연 기자는 박진석 가족을 을지로의 인쇄소 창고에서 빼내어 망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보안 가옥으로 옮겼다. 그곳은 해외 특파원으로 나간 선배 기자가 비워둔 낡은 빌라의 꼭대기 층으로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곳에서 비로소 전쟁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수연은 불법 체류자들을 진료하는 인권의사 친구를 몰래 불러 박선우의 상처를 치료했다. 항생제와 적절한 영양 공급이 들어가자 선우는 지옥 같던 49일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공포가 아닌 친구를 잃은 자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차가워져 갔다. 그는 이수연이 가져온 노트북으로 강민준이 남긴 영상과 자료들을 강박적으로 복습했다. 조한결의 얼굴, 최광민의 목소리, 모든 것을 뼛속까지 새겼다. 김은희는 가족의 식사를 챙기며 억지로 기운을 차리려 애썼다. 그녀는 SD카드가 든 약병을 속옷 가장 깊숙한 곳에 꿰매어 달았다. 그것은 이제 아들의 유품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줄이었다. 작전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이수연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YJ 컨소시엄이 열리는 곳은 퀘스 컨벤션 센터예요. 그녀가 평면도를 펼쳤다. 모든 방송 송출은 지하 2층의 메인 통제실에서 이루어지죠. 문제는 거긴 YJ 보안팀과 국정원 수준의 방화벽으로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뚫지? 박진석이 물었다. 우리 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수연이 웃었다. 그녀는 프로메트스라는 코드네임이 적힌 프로필을 보여주었다. 컨벤션 센터의 중계 기술팀 직원이에요. 몇 년 전 YJ건설 현장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죠. YJ는 그 사고를 노동자 과실로 덮어버렸고요. 그는 YJ의 복수할 날만 기다려왔어요. 프로메트스는 그들에게 단 5분의 시간을 약속했다. YJ의 메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전 세계로 생중계 신호가 나갈 때 그가 물리적으로 서버를 우회해 이수연의 노트북에 연결된 영상을 메인 피드로 바꿔치기 할 것이다. 5분이 지나면 자동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 모든 것이 차단된다. 그 5분 안에 그들은 모든 것을 폭로해야 했다.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동안 보이지 않는 그물망은 서울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YJ타워 지하 10층 상황실. 최광민 이사는 초조하게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원도 전역을 이 잡듯 뒤졌지만 박진석 가족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박진석의 금융거래는 완벽히 동결됐고 그는 유령처럼 증발했다. 멍청한 놈들. 최광민이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놈들이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전직 CID 놈이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움직인단 말인가? 그는 생각을 바꿨다. 놈들이 서울에 들어왔다. 돈 없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다. YJ의 원한을 품은 자. 그렇다면 그의 눈이 한이름에서 멈췄다. 이수연, 더 코리아 프로브. 지금 당장 이수연의 모든 것을 감시해. 그가 명령했다. 집, 사무실, 통신, 드론까지 띄워. 24시간부터 놈들이 언론에 접촉하려 한다면 반드시 저 여자일 거야. YG의 첩보팀은 즉각 움직였다. 그들은 이수연 기자의 집 앞에서 잠복했지만 그녀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실도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차량을 추적했고 그녀가 망원동 시장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료품, 특히 상처 치료용 의약품과 남성용 속옷을 사가는 것을 포착했다. 최광민은 보고를 받고 웃었다. 찾았군. 숨바꼭질은 끝났어. 쥐새끼들을 한꺼번에 잡을 기회다. 그의 팀은 망원동의 낡은 빌라를 특정했다. 하지만 최광민은 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아니, 지금 덮치면 놈들은 SD카드를 파괴할 거다. 증거 원본이 필요해. 그리고 박선우. 그 살아있는 유령도 잡아야지. 저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들어야 해. 그는 박진석이라는 남자를 분석했다. 완벽주의자, 원칙주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사이버팀이 즉각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딸, 박서연이었다. 아버지의 경고대로 집을 나와 친구 집에 숨어 지내던 박서연은 며칠째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강원도 집의 가스 폭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딱 한 번 친구의 집 공용 PC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했다. 단 30초였다. 상황실에 경보가 울렸다. 목표 박서연, 마포구에서 IP 확인. 그날 밤 친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YJ 보안팀이 조용히 문을 따고 들어가 그녀를 납치했다. 보안가옥 박진석과 이수연이 컨벤션 센터 탈출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을 때였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수연은 권총을 그녀는 호신용으로 불법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꺼내 들었고. 진석은 가족들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누구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족발시키셨죠. 이수연은 음식을 시킨 적이 없었다. 함정이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문 밖에 배달원이 말했다. 박진석 씨, 따님이 보쌈을 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석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헬멧을 쓴 배달원이 따뜻한 족발 상자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피자가 아닌 울고 있는 번호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최광민의 목소리였다. 박수사관, 당신의 생존 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당신, 중요한 걸 하나 두고 갔더군요. 휴대폰 화면에 영상이 떴다. 낯선 창고,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딸. 박서연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방정식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최광민이 속삭였다. 당신 딸? 그리고 당신 아들과 그 SD카드 교환합시다. 이 개자식. 진석이 이를 갈았다. 컨소시엄 발표회 12시간 전 자정 양화대교 7번 교각 아래 당신 아들과 카드 원본을 가지고 직접 오시오. 혼자. 그럼 딸을 돌려주지. 경찰이나 이수연 기자가 끼어들면 알지, 이 영상은 당신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정적이 흘렀다. 진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그 영상을 본 김은희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내 딸 서연이까지 잃을 순 없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테이블 위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움켜쥐려 했다. 당장 줘요. 그놈들한테 갖다 줘. 정의 복수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박선우가 어머니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정신 차려. 이거 주면 우리 다 죽어. 누나도 죽고. 우리도 죽어. 그럼 민준이 죽으면 뭐가 돼? 비켜. 은희가 아들의 뺨을 때렸다. 네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죽었어. 넌 유령이야. 내 딸 목숨을 담보로 복수하려는 악귀라고 차라리 그때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어.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선우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만해. 은희야 진석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가족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최광민은 단 한 방으로 그들의 가장 강력했던 유대, 가족애를 파괴해버렸다. 이성적인 사람은 이수연뿐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이건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최광민은 교환할 생각이 없어요. 그 자리에 나가면 아저씨와 선우 씨는 죽고 카드는 빼앗기고 따님도 증거로 살해당할 거예요. 그놈은 우리 중 누구도 살려둘 생각이 없다고요. 그럼 어떡해? 우리 서연이 어떡해? 방송이 우리 유일한 보험이에요. 이수연이 절박하게 말했다. 폭로가 터지면 YJ는 국민적 역적이 돼요. 그 순간 최광민은 힘을 잃어요. 그가 따님을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눈이 그들을 주목할 테니까 방송이 터져야 따님이 살아요. 하지만 방송은 내일 아침이야. 교환은 오늘 자정이고 만약 방송 전에 놈들이 서연이를 죽이면 은희가 절규했다.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을 정의라는 외줄 위에서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아버지였다. 그는 딸을 포기하고 정의를 선택할 수도, 정의를 포기하고 딸을 구하러 갔다가 모두 죽을 수도 없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은 CID 시절 가장 절망적인 인질극 현장에서 내렸던 결단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선택은 없어. 그가 말했다. 둘 다 한다. 보안가옥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김은희는 딸의 사진이 담긴 번호폰을 붙들고 소리 없이 기도만 반복했다. 박서연의 목숨, 박선우의 정의, 그리고 남편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자정의 양화대교 위에서 충돌해야 했다. 박진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였고 동시에 이 전쟁의 지휘관이어야 했다. 우리는 교환에 응한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자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적어도 최광민은 우리가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해. 그의 계획은 자살 행위처럼 들렸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것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도박이었다. 이수연 기자. 프로메트스와 연락해서 가짜 카드를 하나 준비해줘. 겉모양은 똑같지만 특정 리더기에 꽂는 순간 과부하를 일으켜 시스템을 태워버리는 로직 폭탄으로. 이수연의 눈이 빛났다. 30초 그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 30초면 충분해. 진석이 아들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야, 넌 조한결을 알지? 그놈 전술 스타일. 버릇까지. 넌 그놈을 상대해야 한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구출 작전이다. 네 동생을 데리고 빠져나오는 게 최우선이야. 선우는 고통으로 떨리던 손을 꽉 쥐었다. 열병은 가셨지만 그 자리엔 차가운 결의가 들어차 있었다. 아니요, 아버지. 복수이기도 해요. 민준이를 위해서. 진석은 이수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기자가 우리의 두 번째 전선이야. 우리가 양화대교에서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이 기자는 방송 준비를 계속해. 그리고 정확히 11시 50분 최광민이 교환 장소에 집중하고 있을 그 시간에 YJ그룹의 세무조사 파일을 터뜨려줘. 그건 우리가 가진 카드 중에 제일 약한 건데요. 이수연이 반문했다. 그래서 터뜨리는 거야. 최광민은 리스크관리본부장이야. 교환 장소에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동시에 언론의 세무 비리가 터진다. 그놈은 둘 다 통제하려 들겠지. 반드시 그놈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어. 그 혼란이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야. 은희에게는 가장 잔인한 임무가 주어졌다. 당신은 이 기자와 함께 남아 그리고 이 진짜 SD카드를 지켜 서연이와 우리 그리고 선우 친구의 목숨까지 이제 당신 손에 달렸어. 은희는 진짜 카드가 든 약병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자정, 양화대교 7번 교각 아래 한강에 물 한 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도시는 멀리서 빛나고 있었지만 교각 아래는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딴 섬이었다. 최광민의 팀이 설치한 임시 투광 등 몇 개가 음산하게 수면을 비추고 있었다. 예상대로. 최광민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500m 떨어진 배난에서 고성능 마이크와 망원경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이곳은 인질 교환 장소가 아니라
박진석 부자와 SD카드를 한꺼번에 매장할 사냥터였다. 교각 기둥에는 박서연이 묶여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겁에 질린 눈은 어둠 속의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을 조한결 중사가 지키고 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뒤로 그림자 속에 매복한 4명의 전술팀 요원들이 보였다. 왔군. 박진석. 조한결이 낄낄거렸다. 아들놈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젠 딸년 장례까지 치르고 싶나 봐. 박진석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서연이부터 풀어줘. 그럼 카드를 주겠다. 늙은이가 감히 명령이야. 조한결이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카드부터 내놔. 내 놈 아들놈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어. 그 망할 자식 강민준 때문에. 민준이 이름 내 더러운 입에 담지 마. 목소리는 조한결의 뒤편. 한강의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조한결이 경악하며 뒤를 돌았다. 50m를 헤엄쳐 교각의 녹슨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박선우가 비에 젖은 생쥐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선우의 손에는 진석이 구해온 절단기가 들려 있었다. 박선우? 이 개새끼가? 조한결이 선우에게 총을 겨눈 순간이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조한결의 무정이. 그리고 주변에 매복한 모든 요원들의 이어피스에서 동시에 최광민의 격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원 집중. 지금 JTBC에서 우리 해외 비자금 파일이 터졌다. 11시 50분.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이수연의 공격이었다. 최광민은 인질극과 동시에 터진 언론의 기습에 당황했다. 그의 관심이 잠시 분산되었다. 지금이다. 박진석이 외쳤다. 진석은 손에 들고 있던 나침반 가짜 카드가 든을 조한결에게 던졌다. 원하는 거다 받아. 조한결은 반사적으로 나침반을 잡았다. 그 순간 박진석은 딸을 잡고 있던 다른 요원에게 몸을 날렸다. 카드 확인해. 조한결이 소리쳤다. 옆에 있던 기술 담당 요원이 나침반에서 카드를 꺼내 휴대용 리더기에 꽂았다. 파지직. 리더기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연기를 뿜고 죽어버렸다. 로직 폭탄이 작동한 것이다. 뭐야. 요원이 당황한 사이 박선우가 움직였다. 그는 조한결에게 달려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절단기로 동생을 묶고 있던 밧줄부터 끊어냈다. 서연아, 뛰어. 이 새끼가 조한결이 선우의 등 뒤에서 총을 겨눴다. 하지만 박진석이 더 빨랐다. 그는 CID에서 배운 대로 움직였다. 그는 총을 든 요원과 싸우지 않았다. 그는 그 요원과 함께 리더기를 들고 있던 기술 요원을 통째로 밀어버리며 한강으로 떨어뜨렸다. 첨벙. 2명의 요원이 물에 빠지자 교각 아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조한결과 나머지 2 요원, 그리고 박진석 부자였다. 민준이를 죽인 대가다. 선우가 조한결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다. 49일간의 고문과 친구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선우는 부상당한 몸으로 조한결의 권총을 쥔 팔을 물어뜯었고 2 사람은 교각 바닥을 굴렀다. 다른 요원 하나가 박진석을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그때 공포에 떨고만 있던 박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영이 나는 휴대용 리더기 노트북을 집어들어 요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내 동생한테서 떨어져. 요원이 비틀거리는 사이 진석은 완벽한 관절 기술로 그의 어깨를 탈골시켰다. 이제 남은 건 조한결이었다. 그는 선우를 밀쳐내고 다시 총을 쥐려 했다. 그때 박진석이 그의 손목을 짓밟았다. 왁! 권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진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한결의 안면을 가격했다. 원칙주의자였던 그의 주먹에는 아들을 잃을 뻔했던 아버지의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다. 조한결은 그대로 기절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언론이 터지자 경찰이 YJ 비자금 건으로 출동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최광민이 부른 지원 병력인지 알 수 없었다. 벤에 있던 최광민이 이쪽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 늦었어요. 선우가 절뚝이며 소리쳤다. 아니, 계획대로야. 진석은 딸과 아들을 이끌고 교각 반대편, 어둠 속으로 뛰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한강을 향해 몸을 날렸다. 뭐 하는 거예요? 첨벙 3사람이 물에 빠진 곳은 강물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수연 기자의 후배 퇴직 형사가 준비해둔 낡은 수리용 보트가 숨겨져 있었다. 그들이 시동을 걸고 한강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최광민의 SUV가 교각 위에 도착했다. 최광민은 강물 위로 멀어지는 작은 보트의 불빛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인질 서연을 잃었고 증거 가짜 카드는 파괴됐으며 핵심 하수인 조한결은 붙잡혔다. 그는 박진석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그는 이 늙은 CID가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벌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인지를 구출한 것은 더 큰 공격을 위한 준비 단계였을 뿐이다. 컨벤션. 최광민이 속삭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상명령을 내렸다. 모든 접근을 차단하에 최종 비상사태다. 퀘스의 모든 보안 인력을 집결시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마. 이제 결전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시간이었다. 컨소시엄 발표회 당일 아침까지 남은 시간은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양화대교에서의 사투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지쳐 쓰러졌다. 박선우는 탈진과 과다출혈로 다시 열이 끓기 시작했고 박서연은 납치되었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동생의 곁을 지키며 울었다. 박진석과 김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이수연 기자는 밤새 확보한 자료 조한결의 권총, 요원들이 버리고 간 통신 장비 등을 정리하며 검찰 내부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라인 특수부 검사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다. 어젯밤 YJ의 비자금 파일을 넘기며 신뢰를 구축해둔 터였다. 오늘 오전 10시 코엑스 YJ그룹이 상상도 못할 스캔들이 터질 겁니다. 비자금은 애들 장난이었어요. 군대 내살인, 은폐, 그리고 생체 실험 증거입니다. 검사님, 선택하십시오. 이대로 YJ의 개로 남을지 아니면 이 나라의 검사가 될지. 10시 30분 컨벤션 홀 입구에서 대기하십시오. 신호가 터지면 최광민 이사를 긴급 체포할 명분이 생길 겁니다. 새벽 6시 결전의 날이 밝았다. 진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은희야, 당신과 서연이는 여기 남아 후배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 원본 카드를 지켜 우리 부자가 실패할 경우. 당신이 세상에 이걸 알려야 해. 하지만 선우가 반대했다. 아니요, 아버지. 가야 해요. 내가 가야 해요. 서연 누나도 YJ에 납치됐던 피해자예요. 우리 셋이 같이 가야 증언의 무게가 실려요. 그는 다친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민준이의 마지막을 내가 증언해야 해요. 이수연도 동의했다. 선우 씨 말이 맞아요. 영상만으로는 딥페이크라고 우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죽었다던 사람이 무대 위에 나타난다면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결국 계획은 수정되었다. 김은희만이 원본 카드를 가지고 안전가옥에 남고 박진석, 박선우, 박서연 세 사람이 이수연과 함께 현장으로 가기로 했다. 오전 9시 퀘스 컨벤션 센터. 행사장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온 투자자들, 외신 기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어젯밤 인질극에 실패한 최광민 이사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하게 행사장 보안을 통제했다. YJ 보안팀이 정문과 후문,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입구에는 공항 검색대 수준의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냥 통과시키지 마. 특히 이수연. 저 여자는 현미경으로 검사해 최광민이 상황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이수연은 정식 프레스증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입장했다. 당연히 모든 노트북과 USB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녀는 순순히 모든 장비를 맡기고 빈손으로 입장했다. 최광민은 빈손인 그녀를 보며 안도했다. 멍청한 년, 제 발로 불구덩이에 들어왔군. 하지만 그 시각, 행사장 뒤편의 직원용 통로, 프로메트스, 중개기술팀, 직원과 밀어준 청소 카트 아래 숨겨진 공간에 박진석과 박서연, 그리고 낡은 군복 위에 청소부 유니폼을 껴입은 박선우가 숨어 있었다. 그들은 보안 검색을 피해 행사장 내부, 무대 뒤편의 작은 창고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수연이 가진 무기는 노트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 프로메트스를 통해 SD카드의 영상사본 전체를 컨벤션 센터의 내부 클라우드 서버, 그 중에서도 비상화재 대피 안내 영상 폴더 안에 교묘하게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들고 온 것은 오직 그 파일을 작동시킬 리모트 신호기뿐이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었다. YJ그룹 강태환 회장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는 YJ의 혁신적인 기술을 찬양하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 관계자, 여러분 강 회장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YJ그룹은 지난 50년간 오직 국가 안보와 방위 산업의 미래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정직하며 우리의 신념은 투명합니다. 맨 앞줄에 앉은 국방부 장관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옆자리의 최광민 이사는 어젯밤의 분노를 감추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강 회장이 연설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 여러분께 YJ가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전차 K퓨처의 놀라운 성능을 공개합니다. 지하 2층 메인 통제실 프로메테스가 긴장된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YJ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등 뒤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시스템 오류인가? 다음 영상이 왜 안 뜨지? 요원이 물었다. 아, 예. 잠깐 신호가 엉킨 것 같습니다. 비상 매뉴얼대로. 화재 대피 시스템 서버로 우회해서 신호를 복구하겠습니다. 10초면 됩니다. 프로메테스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YJ의 메인 영상을 끊고 비상 서버 영상 사본이 숨겨진 를 글로벌 생중계 피드에 연결했다. 무대 위 강 회장이 팔을 활짝 벌렸다. 보시죠. 이것이 YJ의 미래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최신형 전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57일 전 강원도의 어느 폐창고에서 찍힌 흔들리는 저화질 영상이었다. 벽. 조한결 중사가 군화발로 한 병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장면이 퀘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준피를 토하며 당신들이 하는 짓 살인이야. 불량품으로. 영상을 보던 강태환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 병사의 얼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빼닮은 그가 평생 부정했던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뒤이어 최광민 이사의 목소리가 음성 파일로 흘러나왔다. 군 최광민, 죽었군. 좋아. 계획대로 처리해. 이놈 강민주는 아무도 찾는 사람 없어. 박선우가 사고로 죽은 걸로 덮어. 시신 바꿔치기 해. 컨벤션 홀의 모든 공기가 멎었다. 수백 명의 투자자들, 외신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경악하며 맨 앞줄에 최광민을 쳐다보았다. 최광민은 자신이 지옥에 떨어졌음을 깨달았다. 꺼. 당장 꺼. 저거 뭐야? 송출실. 당장 끊어. 그가 무정의에 대고 괴성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통제실로 달려가는 그 순간 마지막 결정타가 터졌다. 무대 뒤편에서 박진석이 휠체어에 태운 아들을 밀고 나왔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선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청소부 유니폼을 찢어 발겼다. 그 안에는 57일 전 그날에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바로 그 군복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공식적으로 죽은 병사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태환 회장은 유령을 본 듯 뒷걸음질 치다 연단에 부딪혀 넘어졌다. 박선우가 강 회장의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의 목소리가 컨벤션 홀 전체, 그리고 전 세계로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대한민국 육군 이병 박선우입니다. 저는 YJ그룹이 57일 전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환 회장을 가리켰다. YJ그룹은 이 진실을 덮기 위해 저를 감금했고 제 부모님을 협박했으며 제 누나를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친구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우는 넘어진 강태환 회장에게 다가가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외쳤다. 그들이 죽인 강민준 이병.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평생 숨겨왔던 당신 아들입니다. 그 순간 강태환 회장은 숨을 붙잡은 채 그대로 무대 위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컨벤션 홀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갔고 국방부 장관은 만견자실한 채 주저앉았다. 최광민 이사는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측면 비상구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여는 순간 그 앞을 이수연 기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며 막아섰다. 어디 가시죠? 최 이사님, 살인교사 혐의로 한 말씀 해주시죠. 최광민이 그녀를 밀치려는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광민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군수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최광민의 텅 빈 눈동자.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부축하며 오열하는 박선우의 모습이 비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실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세상에 울려 퍼졌다. 퀘스에서의 진실 폭로 6개월 후 계절은 2번 바뀌어 지독했던 여름 장마와 가을의 격동을 지나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YJ 게이트라는 이름의 태풍에 휩쓸렸다. 그날 컨벤션 홀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군과 재벌, 그리고 그들이 묵인한 죽음에 대한 거대한 고발이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여론이 들끓었고 대통령까지 나서 국방 비리 척결을 외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설계했던 최광민 이사는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YJ그룹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광신적인 충성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살인교사, 납치, 불법 감금, 증거인멸, 군수품 횡령 교사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중범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누구도 그가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조한결 중사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강민준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했고 최광민의 지시로 박선우를 감금하고 시신을 바꿔치기 한 과정을 울면서 증언했다. 그의 변호인은 그가 YJ그룹으로부터 여동생의 희귀병 치료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협박당해 왔음을 증명했다. 여동생의 병원비는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한 익명의 독지가 훗날 강민준의 어머니로 밝혀졌다가 그녀의 남은 치료비 전액을 기부했다. 재판부는 조한결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일부 참작하여 살인 대신 폭행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태환 회장은 그날 무대 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나 목숨은 건졌다. 그는 병상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광민 이사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했으며 자신은 군납 비리나 살인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맡을 강민준의 존재를 알고도 방치한 도의적 책임은 있었으나 법적인 살인교사 혐의는 피했다. 하지만 그는 기업 배임 및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총수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었다. YJ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으며 아들의 죽음을 방관한 아버지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는 한남동 자택에 유폐된 채 망가진 제국의 왕으로 남겨졌다. YJ그룹은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특히 문제가 된 방산부문은 강제 매각되거나 폐쇄되었다. 이수연 기자는 그해의 올해의 기자상을 휩쓸었다. 그녀의 독립언론사 더 코리아 프로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매체로 우뚝 섰다. 내부 고발자 프로메트스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었고 다른 IT 회사에 스카우트되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박진석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잿더미가 되었던 강원도 집터에는 YJ그룹이 지급한 거액의 피해보상금과 보험금으로 새하얀 2층 집이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예전에 고립된 느낌은 사라졌다. 집 주변으로는 이웃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모두 박진석 가족의 용기 있는 투쟁을 알고 있었다. 가을이 끝날 무렵 서울에서 박서연이 내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그녀는 예전의 날카롭고 도시적인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 아니었다. 훨씬 더 편안하고 단단한 표정이었다. 그래, 새 직장은 좀 어떠냐? 박진석이 뜰에서 장작을 패다 말고 딸을 맞았다. 좋아요. 사실 예전의 회사에서 사과하고 복직하라고 연락 왔었는데. 뻥 차버렸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저 이수연 기자님이랑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더 코리아 프로브의 법무팀이랑 재무관리 맡기로 했어요. 기업의 사냥개가 되는 것보다 사냥개를 잡는 워치독이 되는 게 훨씬 적성에 맞더라고요. 김은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자랑스러워했다. 납치의 트라우마는 서연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강철로 벼려냈던 것이다. 박선우는 군에서 정식으로 의병 제대했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은 국가 유공자 신분이었다. 그는 한동안 방황하는 듯 보였다.
매일 산에 오르거나 강민준이 남긴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아버지, 저 로스쿨 가려고요. 진석과 은희는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법이라고. 네. 선우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증거를 갖고 있었지만 그 증거를 쓸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계셨고 이수연 기자가 있었기에 우린 이겼지만 만약 우리도 힘이 없었다면 그대로 묻혔겠죠. 민준이가 수집한 증거와 우리가 지켜낸 정의를 연결할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군인권 전문 변호사가 될 거예요. 다시는 민준이 같은 혹은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박진석은 아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49일간 죽었던 아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박진석 자신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예나 군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제 수갑이나 총 대신 흙을 만지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생 처음으로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김은희의 얼굴에도 49째 날의 절망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첫눈이 내리기 직전의 어느 맑은 날, 박진석 가족 4사람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권을 찾았다. 마이제이 게이트 이후 강민준의 신원은 재조명되었다. 그는 단순히 버려진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거를 수집한 공익 제보자이자 의로운 군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순직 처리되었고 국립현충원 묘역에 정식으로 안장되었다. 박진석 가족은 의사자 강민준의 비석 앞에 국화 4송이를 내려놓았다. 선우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민준아, 보고 있냐?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이겼어. 은희는 자신의 아들 무덤을 쓰다듬듯 비석의 먼지를 닦아주었다. 그들이 조용히 묵념을 마치고 돌아설 때였다. 몇 줄 떨어진 곳에서 단정하지만 슬픔이 밴 코트를 입은 한 중년 여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판 과정 내내 방청석을 지켰던 강민준의 생모였다. 강태환 회장에게서 평생 버림받고 숨어 살아야 했던 여자였다. 그녀가 천천히 박진석 가족에게 다가왔다. 혹시 박선우 군 맞으신가요? 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선우가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다. 네, 어머님 맞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민준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손을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우 군이 우리 아들 이름을 지켜준 거예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내 아들의 마지막을 그렇게 억울하게 가게 두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김은희의 손을 잡았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아들을 되찾은 어머니, 2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선우군은 우리 민준이가 목숨과 바꾼 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김은희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 아이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2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박진석과 서연, 그리고 선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한참 후에야 현충권을 나섰다. 49제 날의 그 칠흑 같던 폭우는 간데없고 차갑지만 눈부신 초겨울의 햇살이 서울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진석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과 선우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던 그의 여름을 통과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켜냈고 진실을 밝혀냈으며 죽은 자의 명예를 되찾았다. 긴 비가 그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